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전체학자 호사카 유지입니다. 지난 강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차별존재 그리고 농화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제강점기를 주도했던 일본의 극우 그리고 현재 일본의 주체 세력이 된 일본의 극우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일본 극우의 실체를 밝힌다입니다. 출범 이후 쇄국 체제를 유지해온 에도 막부가 일왕의 허가 없이 서구 열강들과 굴욕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하급 무사들이 동맹을 맺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현재 일본 정권의 뿌리인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주 요시다 쇼이는 조슈번 출신의 존왕파 사상가로서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침략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요. 또한 일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돼야 서양 열강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막부에 체포돼 29살의 나이로 옥사하게 됩니다. 이후 요시다 쇼인의 영향을 받은 조슈번의 젊은 정치 세력은 사스마번 세력과 손잡고 약 270년간 지속된 에도 막부를 타도하는데요. 이로써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로부터 일왕은 국가 통치권을 돌려받게 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의 근대가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에도 막부는 설린 외교로 약 270년간 조선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지만 메이지 신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가진 세력이었습니다. 이 메이지 신정부가 사실상 현재 일본 극우의 초상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조슈번에 있었던 초혼장입니다. 당시 조슈는 에도 막부하고 즉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에 조슈의 무사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 조슈의 무사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초혼장에서 조슈번은 위련제를 계속 거행을 했습니다. 초혼장을 계속 운영했기 때문에 조슈번은 에도 막부에게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초혼장을 모형으로 하면서 도쿄에 옮겼습니다. 이게 현재의 야스쿠니 신사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서는 촉하고 쌓은 편사들의 영혼을 초혼하여서 위련제를 거행하여서 마지막에는 그 군인들을 일본의 신으로 승격하는 그러한 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또 일본이 계속 해외를 침략한 침략 전쟁을 감행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도 그 사람들은 일본을 지키는 일본의 신이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서 야스쿠니 신사의 모든 죽은 병사들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일제는 계속 일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거죠. 그 키워는 조슈번의 조혼장에 있습니다. 에도 막부하고 싸우면서 그 싸움 안에서 죽음 그러한 영혼을 달래고 신으로 승격시키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죽어도 신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죽은 사람을 신으로 승격하여서 일본을 지킨다,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거죠.
전쟁을 계속 감행하기 위한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메이지 일본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이지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제정했죠. 메이지 헌법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일왕 천황이 신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헌법 제1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세 일개인 일왕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만세 일개라는 것은 옛날에부터 당시는 2600년 전부터 이어지는 일왕의 혈통, 이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현재까지 온다. 현재 일왕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2600년 이상 하나의 혈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세 일개라는 거죠.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1500년 정도는 일왕의 혈통이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메이지 헌법의 제3조를 보면 일왕은 신성하여서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일왕은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일왕을 부정하거나 일왕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이것은 안 된다. 이게 헌법이었기 때문에 일왕에 대해서 일왕을 존경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이지 헌법의 목적은 일왕을 신격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왕은 살아있는 신이었다. 1945년까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1946년 1월 1일 일왕은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인간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메이지 일본은 침략적인 국가 형태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1890년에는 제국의회가 개설되었고요. 현재 일본 국회의 모형이 되었죠. 91년에는 독일식 군대의 군제도를 창설했습니다. 공력 위주의 군대가 당시에 독일식 군대였는데요. 그리고 1893년에는 전시 대본영이라는 것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대본영이라는 것은 일본군을 통과하는 부대가 일왕 직속으로 일본 정부에서 독립되는 시스템입니다. 평화 시에는 일본군은 일본 정부의 지배하에 있지만 바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거기서 독립된 군대가 됩니다.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가 되는 거죠. 일왕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해도 일왕은 실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군이 독주 혹은 복주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894년 그러한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도발했죠. 그리고 1904년에는 로일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일본은 소위 침략형 군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군에는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본영의 그 결정에 기본적으로 달았습니다마는 마지막은 각 일본 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서 전쟁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만주 사변이 그랬고요. 위에서는 만주를 침략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만주에 있었던 일본의 관동군은 독자적인 침략을 시작합니다. 이게 일본 중앙정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깜짝 놀란 일본 정부는 그러한 일본군의 독주를 그 후에 주인 인정하여서 오히려 전쟁 부분에서는 일본군이 먼저 가고 그 후에 일본 정부가 인정해 나가는 기본적인 상태가 된 것이 일본이 계속 침략을 해 나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은 지금 이야기한 일본군이 독립되어 있었고 일본 정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망해 버렸습니다. 그 패전 후 일본의 통치 세력은 바뀌었죠. 그때까지는 조슈나 사츠마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 세력이 45년까지 일본을 통치를 했죠. 그러나 극우 세력은 1945년에 일단 망했습니다. 그래서 45년 이후에 일본의 통치 세력은 준도 보스, 준도 우파 세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을 감행한 사람들이 일단 대장한 것입니다. 일본의 준도 보스 세력이 연합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패전 후에 일본의 통치 세력은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 일본은 전범 국가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수용한 세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준도 보스, 준도 우파 세력은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2000년 초전도까지 일본 자민당에서 총리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2000년 초전도까지는 그러니까 일본의 특히 자민당이 장기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중심 세력들은 준도 보스, 준도 우파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 준도 보스 세력은요, 병화 헌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병화 헌법이라는 헌법은 현재 일본의 헌법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야기했던 메이지 헌법이 아닙니다. 메이지 헌법이 개정되어서 1946년에 새롭게 그 제정된 것이 현재 일본국 헌법인데요. 이 일본국 헌법은 사실상 메가도가 많은 부분을 결정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헌법 제9조에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전쟁의 수단으로서의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 이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병화 헌법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병화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병화 헌법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5년 이상 한 번도 어떤 조그만 문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현재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의 헌법이잖아요. 그 이후 30년 이상 한국의 헌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긴 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 헌법은 그 2배 이상
75년 이상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산적인 헌법인 것입니다. 그거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연합국 메가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세력은 일본의 진보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 자민당 안에 있는 준도 포스, 준도 우파 세력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하고 그 모든 면에서 같이 움직인다. 또 미국이 뭔가 요청해 오면 모두 수용한다. 이게 일본의 준도 포스의 입장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뭔가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미일 동맹이 견고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안 한다라기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패전 국가라는 것을 일본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촌리 중에 미국의 요구에 반대한 촌리들이 몇 사람 있기는 해요. 그 사람들은 촌리의 수명이 아주 짧았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베 신조 전 정권 같은 것은 8년 가까이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대단히 안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다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 정권은 수명이 길어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중앙에서 소명하고 있는 사람이 일본 준도 포스의 대표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그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을 패전국으로 하여서 미국하고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국이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거죠. 1952년에 발효가 되었죠. 현재까지 그러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 하에 일본하고 연합국의 관계는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다 시게루의 생각이 요시다 독도린 이렇게 불렸습니다. 요시다 독도린은 2000년 초전도까지의 일본의 외교 전략의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장의 확보를 미국에 위조한다. 이것은 일본은 안전보장, 그거 다 미국의 핵 우상 하에 있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식적인 군대를 갖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헌법을 지킨다. 대신 일본을 침략하는 다른 나라가 있을 때는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도 경무장, 군대는 아닌 자위대를 유지하겠다. 이것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전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전수방위라고 해서 나라를 지키기만 하기 위한 부대가 자위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를 부흥시킴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를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어서 그것으로 국제적인 일본의 위상을 높이겠다.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 정치 대국화, 군사 대국화는 절대 그러한 목표를 갖지 않는다.
이게 요시다 독도린의 기본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0년 초전도까지 계속 이 요시다 독도린이 일본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까지는 상당히 양심적인 괜찮은 나라가 한국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서 극우 세력이 다시 대두함으로 인해서 현재 일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일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의 극우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까지는 조슈 그리고 사츠마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슈에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상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조슈가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5년까지 일본의 모든 면을 지도했고요. 그리고 주로 일본 육군의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사실 군국주의화가 된 일본은 일본 육군이 일본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 정부 이상의 권력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조슈 계열 또 일본 육군 계열이 일본 45년까지의 일본 극우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망했어요. 1945년에. 그래서 준도 우파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일본 극우파는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키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키시 노부스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본 극우파의 특징, 그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준도 우파는 일본은 침략 국가였다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기본으로 수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본 극우파는 일본은 침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아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백인 지배였던 아시아를 백인 지배로부터 아시아인을 위해서 해방시켜준 그러한 전쟁을 한 것뿐이지 이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는 하기는 했지만 식민지를 근대화시켜 주었고 일본의 많은 그 문화적, 문명적 혜택을 식민지에게 부여했다. 식민지를 발전시켜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것은 일본군이 한 거 아니다. 자바르족인 매춘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것은 연합국이 승자이고 일본은 패자이자 전범국가이고 일본이나 독일 이러한 전범국가들의 침략을 다시 한번 그러한 침략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이거든요.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일본은 침략국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죠. 일본은 침략국가도 아니고 전범국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군대를 가져야 한다. 자위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적극적 평화주의로 아시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식적인 군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서 일본 군대를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민당, 집권 자민당 안에 있다고 해도 준도 우파 세력하고 극우 세력은 그 주장이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은 있죠. 미국하고 협력한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주장만 같을 뿐이지 내용이 좀 달라요. 준도 우파 세력은 미국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으로는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은 특히 아베 정권에서 보였듯이 미국을 도와서 미국하고 협력하면서 미국의 전쟁에 일본도 가담한다. 이러한 면에서의 미일 협력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국회에서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협력해준다. 동맹국이니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헌법은 아직 거기까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을 아베 정권은 인정해 버렸습니다.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한다. 또 극우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미국한테 패배해가지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 마음속에 고다란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 다시 패배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함께 전쟁을 하면 계속 이길 것이고, 그렇게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과거 대표한 전쟁에서 미국이나 영국, 연합국에게 참패당한 그러한 패배에서는 일본인의 열등감을 씻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 극우 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야마구치현에 있는 요시다 쇼인의 신사, 쇼인 신사입니다. 일본은 그 유명했던 사람을 신으로 승격시켜서 신사에 모시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고 또 이순신의 사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순신 자체는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유명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신사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 라는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간이 있으면 매년 8월 15일 경에 쇼인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다 쇼인의 조시본 제자들은요, 한국하고는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 왼쪽은 기도 다카요시라고 하여서 요시라 쇼인의 첫 번째 제자로도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강화도 사건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강화도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조서하고 일본 사회에서 맺어졌죠. 오른쪽은 한국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일본인 중 한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이 없지만 예를 들면 면성 환불을 시해한 미우라 고로라는 조선 콘사라든가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하고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조슈 출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이지 유신으로 새로운 메이지 정부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시 조선 그리고 한국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자, 키시노부스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시노부스케는 1946년 A급 전범 혐의자로서 연합국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먼저 만주국을 통치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자, 만주국에서 경이연된 끔찍한 부대가 있었죠. 생체 실험을 한 하오르핀의 펌프를 두었던 731 부대, 이 731 부대의 최종적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키시노부스케였습니다. 이 사람도 조슈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A급 전범으로 적용된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석방되었습니다. 1948년 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미국하고 뒤에서 코레를 많이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공 일본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자신은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석방되었다. 그리고 731 부대에 많은 결과물을 미국으로 넘겨주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석방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로 키시노부스케가 1945년 이후는 일본 극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7년부터 60년까지 일본 총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키시노부스케 당시 총리하고 어렸을 때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는 외할아버지하고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신념을 다 계승한 사람이 오히려 외손자 아베 신조였다고 합니다. 자, 일본 극우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일본군 부활입니다. 그것은 개헌이라는 수단으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특히 헌법제 9조
전쟁을 포기한다, 혹은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본군을 보유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내용을 삽입하겠다. 이게 개헌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일본이 45년까지 그 한반도, 만주, 중국의 판전도, 그리고 동남아,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다 침략하여서 대일본 제국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을 때의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일본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을 때하고 현재 일본 영토를 비교할 때 중앙의 위쪽에 있는 4개 섬만 현재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은 말합니다. 일본군을 갖고 해외를 진출하면서 침략하여서 영토를 넓힌 그때가 역사상 일본의 최고의 용감스러운 시대였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는 그러한 과거의 대일본 제국을 재현하는 것을 꿈꾸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토 침략이라는 것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토 침략을 하지 못하더라도 당시와 같은 일본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군대를 갖고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일본 극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 이러한 헛된 그물을 지금도 크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극우파다. 현재 일본 자민당 정권이 또 개헌하면서 하나 그 군대 부활을 뿐만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 헌법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긴급사태 조항이라는 것은요, 조법규적 사태를 선언할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시 혹은 재난 발생 시, 지금 같은 코로나라든가 전염병 혹은 대지진이나 이러한 일본의 재난이 생겼을 때에 총리가 말하는 명령이 이제 천령이라는 그 명령이 돼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에 현재 일본 자민당 우파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긴급사태 조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을 일본이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에 법적 규정이 있는 긴급사태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효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는 헌법 자체의 긴급사태 조항,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었던 헌법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죠. 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독일에 있었잖아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헌법이었는데 거기에는 긴급사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면서 이 긴급사태 조항을 계속 악용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정권을 히틀러에게 이양하겠다라는 내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민주주의적인 헌법이었던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치라는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긴급사태 조항을 악용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 나치의 군복을 입은 현재 일본의 아소타로라는 부촌리인데요. 이 아소타로 부촌리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 2018년 연속으로요. 우리는 나치를 잘 배우고 바이마르 헌법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치 헌법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든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나치 헌법 같은 그러한 독재 헌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측의 자민당 헌법 개정 조안에 있는 긴급사태 조항입니다. 긴급사태를 일본 총리가 선언하면 일본 총리가 말하는 내용이 법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굳게 통과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인 조치를 국민들에게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계속 영구 집권을 하고 싶은 것이 현재 일본의 극우 쪽의 생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에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을 당시 아베 정권이 출범시켰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국가공무원의 인사권을 2014년에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일본 내각이 창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총리의 인사권은 장관까지였습니다. 그 아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또 인사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폐지한 거죠. 산다의 아래쪽까지 다 중앙 일본 총리 그리고 일본 내각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전에는 일본 공무원들은 대단히 훌륭한 정책을 위에 많이 올렸습니다. 일본 내각하고 생각이 달라도 일본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배치되어도 일본을 위한 정책이면 올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그 인사권을 사실상 다 장악했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일본 중앙정권 내각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내각의 사상하고 다른 정책을 올리면 그 공무원은 어딘가에 좌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2014년 이후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무원들은 너무 그러한 인사권 문제가 무서워서 훌륭한 정책이라고 자신은 생각해도 일본 중앙 정권하고 다른 그러한 정책이면 위에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쇠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 극우적인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내각 인사국을 계속 악용해 나가고 있는 실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사죄 의식이라는 것이 거의 희박하죠. 그리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쳤다. 그렇게 극우가 말하는 이유는 남북 간에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그렇게 하여서 남북을 적당하게 이간질을 하면서 어부지리를 하는
그러한 정책이 좋다. 이게 일본 극우 쪽의 생각입니다. 또 통일된 혹은 평화 건전된 한반도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된다. 평화 건전되거나 통일된 한반도는 또 중국하고 또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일본의 적대 세력이 될 것이다. 일본 극우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중도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중도 보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화 건전이 된 한반도하고 일본이 평화 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일본의 진보 세력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파의 대한반도 정책은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보위하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곳이 러시아가 있는 데다 이게 그 미국 쪽에서 배우는 지정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 편에 편입하여서 그 다음 한반도, 그 다음 중국, 마지막은 러시아. 이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만농하여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그 한반도를 사이에 두어서 대결을 하는 구도는 사실 옛날부터 있는 거죠. 혹은 러시아가 하고 한반도를 사이에 두어서 대결을 하는 구도가 있는 거예요. 또 러시아나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게 지정학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일본 극우는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한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그랬죠. 이게 미국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정책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세계 전략은 아시아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의 미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라는 해안 세력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한반도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반도라는 이 연해지대가 평화적인 세력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대립하는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을 화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군력이 아주 강력한 군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코로나19가 하나의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 한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극우 극수주의는 망극의 길이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1945년까지의 일본 지배 세력이었고 그 사람들은 극우 극수주의로 사실상 45년에 망했습니다. 그때하고 비슷한 정책을 현재도 일본 극우가 부활하면서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일본 극우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은 다시 망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일교시 호사카 유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